나는 그날 의사 가운의 주름만 보고 있었다. 흰 천이 형광등 아래서 너무 새하얗게 번져서 사람의 말보다 천의 결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길어야 5달이실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내 가슴에 걸려 오래 흔들렸다. 5달이라니. 숫자는 언제나 무정했다. 5이라는 숫자 위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50여 년의 시간이 얇게 눌려 있었다. 삼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큰아들은 보험 서류를 물었고 둘째는 치료 계획을, 막내딸은 통증 조절 약을 물었다. 아이들은 자기 역할을 다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얘들은 다 컸구나 하고 생각했다. 늙는 것은 부모만의 일이 아니었다. 자식들도 함께 늙는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퇴원을 권고받았다. 권고라는 말은 언제나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다. 회복 가능성이 낮고 더 이상 해줄 치료도 없다 하며 집에서 돌보는 편이 환자에게도 좋다는 거였다. 이 모든 말에는 반박할 힘이 없었다. 나는 허공을 가만히 보았다. 아내의 숨이 가늘게 흔들릴 때마다 머리맡에 수액줄이 한 번씩 따라 흔들렸다. 마치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하나의 대답처럼. 아이들은 물었다. 요양원으로 모실지 집으로 모실지. 나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집으로 데리고 간다. 내가 집이라 말했을 때 아내는 눈을 거의 감은 채로도 미세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나를 붙잡았다. 아내는 집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장판에서 올라오는 밤의 미지근함, 아침마다 식탁 위에 앉아있던 레몬빛 햇살, 늦은 저녁국 끓는 냄새, 잠이 덜 깬 손으로 가끔 내 팔을 더듬던 버릇까지도. 우리는 그날로 집을 병실로 바꾸었다. 전동 침대를 들였고 욕창 방지 매트와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준비했다. 약봉지는 날마다 풀어놨고 식탁 한쪽에는 스케줄이 빼곡히 적힌 달력이 붙었다. 작은 종이들이 벽을 가득 메우는 동안 집은 점점 말수가 적어졌다. 대신 소리 없는 일들이 많아졌다. 물을 뜨고 약을 나누고 시트를 갈고 체위를 바꾸고 밤마다 소변기와 기저귀를 처리하는 일들. 그 모든 일은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어서 오히려 하루를 가득 채웠다. 간병인이 왔다. 2번 바뀌었다. 아내는 낯선 손을 불편해했다. 그때마다 간병인의 표정이 굳어져 가버렸다. 의사는 5달을 말했다. 우리는 8달을 살았다. 숫자는 늘 예측을 비껴갔다. 아내의 몸은 줄어들었고 기억은 점점 지워졌다. 어느 날은 내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날은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이름을 불렀다. 언니 밥은 했어? 80 가까운 여자가 갑자기 17살 소녀처럼 묻는 밤이면 나는 잠시 대답을 잊었다. 했지. 당신 맛있게 먹었잖아. 그렇게 말해주면 아내는 잠잠해졌다. 지워진 기억은 무서운 것이었지만 지워진 자리마다 오히려 맑은 것이 들어오기도 했다. 말을 잃은 대신 아내는 가끔 아주 투명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 눈은 언제나 처음의 눈 같았다. 밤은 가장 긴 전쟁이었다. 약의 시간이 어긋나면 통증이 올라왔다. 통증이 올라오면 잠이 달아났다. 나는 시간을 쫓아다니며 새벽을 버텼다. 새벽은 희한하게도 익숙한 냄새가 난다. 오래 쓴 나무 가구의 냄새, 쓰다 남은 약봉지에서 나는 약초 비슷한 냄새, 가끔 전자레인지가 내뿜는 미지근한 플라스틱 냄새. 그 사이로 아내의 숨소리가 섞였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알았다. 우리는 아직 같이 있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왔다. 큰아들은 서류와 병원을 도맡았다. 둘째는 집안일을 정리했다. 막내딸은 밥을 했다. 하지만 아내의 낮잠이 길어지는 날,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늘 정막이 남았다. 이제 누구도 묻지 않는 질문들이 그 정막에 떠다녔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내 마음속에는 늘 2가지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모자라다는 목소리였다. 2 목소리가 밤마다 부딪혔다. 8달째 되는 어느 밤 바람이 아주 조용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는데 커튼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은 가벼웠다. 아주 오래 마른 꽃처럼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가벼움. 이제 그만 편히 가. 나는 그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을 허락하는 말은 이상하게도 남은 사람을 살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아내의 숨이 서서히 길어졌다 얇아졌다. 나는 그 리듬을 따라 숨을 쉬었다. 긴 숨, 얇은 숨, 아주 작은 멈춤, 그리고 아주 긴 고요. 나는 아내의 눈을 감겼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살던 사람이 떠난 집은 같은 모양이어도 다른 냄새가 난다. 나는 창문을 더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그 공기에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의 먼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의 머리맡을 정리하고 약봉지를 묶고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장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내가 교회 권사였던 덕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지인이 이렇게나 많을 수 있나? 그때 처음 알았다. 문상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내를 정많은 사람, 밥을 꼭 챙겨주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반찬이 없어도 아내가 해준 밥은 김치만으로도 너무 맛있었다는 거다. 사실 그랬다. 아내는 정신이 온전할 때 많은 것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 장례 절차, 집안 살림, 그리고 내가 입을 양복까지. 당신 이거 입어요. 막내 시집 갈 때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거잖아요. 그렇게 꼽아둔 양복이 장롱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양복을 입고 사람들을 맞았다. 아내의 손길이 묻어있는 마지막 옷이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나는 노인 일자리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오전이면 마을 공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다. 이것도 아내가 아프고 한동안 못했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가끔 들렀다. 부엌에는 딸들이 해놓고 간 반찬통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걸로 며칠씩 끼니를 때우다 모자라면 동네 반찬 가게를 찾았다. 김치 한 통, 멸치볶음 한 봉지면 또 며칠은 거뜬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남은 날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내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밥을 짓고 옷을 개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